예, 반갑습니다. 사업계획서 10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수업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게 이제 주로 이제 사업계획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사업계획서 목적부터 시작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왜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에 관련된 주로 아이템과 관련돼서 했고요. 사업 기회가 사업 기회들이 생기는 이유들 또 했었고요. 기술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뭐 가치관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자원의 발견, 정부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천재지변 등등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사업 기회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인터넷 혁명이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이잖아요. 그죠? 인터넷 컴퓨터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많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좀 AI, 또 빅데이터, 그다음 인공지능 이런 것들인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이 결국 상당히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들이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과 결국에는 새로 생기는 3차 산업 회사와 또 4차 산업 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결합된 회사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실은 혁명이라 그러면은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한 세기 한 100년 만에 한 번 정도 생길까 말까 하는 것들이거든요. 1차 산업혁명이 뭐 1800년대 후반, 또 2차 산업혁명 뭐 1900년대 후반 뭐 등등을 해서 거의 한 100년 단위로 한 번씩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사실은 1950년대생들이 활약하는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도 1900 연도로 따지면 1900 빨라야 74년 정도. 뭐 보통 1980년대부터 이제 이 친구들의 이제 그 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IT 기업가들이 활약하는 시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954년생과 55년생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연령들인데요. 54년생, 55년생이 이 사람들이 최초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막 들어가는 그 나이 때에 이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IT 기업가들이 된 거죠. IT 기업가들이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뭐 그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 또 스티브 잡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발머라든지 뭐 수많은 IT 기업가들이 이때 3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본 거죠. 컴퓨터는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종의 거대한 산업이 컴퓨터라는 산업이 형성이 되었고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또 통신수단이지만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수단이 생김에 따라서 여러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부터 생기는 여러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보면은 50년생이고 뭐 지금 2020년이고 한 70년 사이죠. 이 사람 태어난 때는 보통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걸 보면은 1974년 정도 되고 불과 한 50년 사이에 두 번의 거대한 혁명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보와 인공지능의 혁명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국에 있는 현재 부자들이요. 가장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the wealth, 부의 순위를 살펴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아니 1등부터 100등까지 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부자들의 순위들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본인 시대에 창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업한 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사람 대에 본인이 청소년기에 만들었던 좀 나이가 지나서 만들었던 간에 이 사람들 시대에 만들었던 그 회사들이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게 된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이때에 태어났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때 그 변화되는 산업을 활용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재능이나
그 어떤 경제적 진화를 이루려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지만 기술이 진화가 되어야 되고 기술을 뒷받침되는 사회적 기술. 그래서 피지컬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소셜 테크놀로지가 같이 진화가 돼야 경제적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코-이볼루션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전공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돼서 만약에 제가 공진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 진화가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진화가 뭐냐 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 기회들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도대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등등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 미국의 부자들의 대부분들은 IT 관련 사업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1950년대 이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자가 된 그 핵심 동기들은 그 산업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IT와 관련된 IT 소프트웨어 등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좀 더 이어서 나온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성공 패스 길들을 따라서 해서 성공을 이룬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보다 딱 10년 뒤부터 한국의 IT 사업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 특이한데요. 한국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한국 100대 기업가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미국과는 완전 대조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아버지부터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랫물이 윗물로 올라가고 윗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순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혁명이나 폭동이 안 일어나더라도 경제적 순환에 의해서 이게 뒤바뀌는 그 비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아직도 부자예요. 삼성이 아직도 삼성이고 삼성 자체가 수백 개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LG가 아직도 LG가 가지고 허쉬부터 시작해서 구시들이 또 수백 개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수십 개지만 SK가 또 수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원제정 정주영인데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회사들 또 거기에 연관되는 심지어는 물류까지도 자기들이 담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글로비스를 또 세워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경제적 큰 프레임을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미국에는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3차 산업과 혁명과 4차 산업 혁명은 굉장히 선두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거의 바뀐 게 없다. 일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새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 산업을 한류라든지 문화 산업을 이용해 가지고 또 성공을 한 BTS라든지 SM이라든지 몇몇 회사가 나오긴 했지만 거대한 주류를 바꾸지는 못했다. 큰 산업혁명이 두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한국의 부의 지도, 웰스의 맵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것들은 아마도 한국 큰 경제 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크게 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기반 인프라 자체를 성공한 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름대로 벤처나 또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지 1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같은 데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많은 M&A를 해요. M&A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회사 내에서도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관련 진전을 이룰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기술들이라든지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은 그 기술과 인력들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와요. 이게 미국은 창업한 기업이 상장되는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가들이 그들이 창업한 성과물을 중간에서 더 큰 기업에서 좋은 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늘려 있어요.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공하는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대기업들이 기술을 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 관한 페널티가
너무 약해요. 이거는 기술을 빼갔다는 증명을 기술을 뺏긴 기업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증명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더 변호사들이 하는 거고 변호사들이 하는 거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있다는 거 실제로 웬만한 기술들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기술을 하더라도 갖다 놓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요. 기술을 분석하다 보면 아, 이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이 뭐다. 이거를 찾아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조금 작은 기업들이 이거를 찾아가는 또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걸 만드는 데는 수년이나 수십 년이 걸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뺏기기는 한순간이지만 이걸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그 노력과 에너지나 또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보호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술들을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기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그 기술 관련된 아이디어 같은 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그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라든지 사람들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임베디드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 몸속에 심어져 있고 느껴져 있고 그 사람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수년간 터득된 기술들이 본인의 몸에 녹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에서는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를 해놔버려요. 이 스카우트에 관한 제재가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의 핵심 인력을 만약에 빼갔다 그러면은 이거를 빼간 거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상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때문에 100만 불을 손해봤더니 100만 불을 물어달라가 아니라요. 수조 원을 물어달라고 해요. 그럼 100만 불 주고 200만 불짜리 사람을 200만 불 주고 우리가 20억인데 20억 정도 주고 사오면 되는 걸 만약에 이걸 100만 불로 싸게 훔쳐오려고 사람을 빼갔더니 기술을 탈취해왔을 경우에는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수조 원대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인력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비싼 값을 주고 회사 전체에서 협상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면 수천만 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는 수많은 M&A를 진행하고 있는데 M&A 진행하고 있는 형태가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인력이 뺏기거나 기술이 탈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서 미국만큼이나 다양하게 또 다이내믹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핵심 기술들과 핵심 인력들을 지킬 수 있는 보안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게 아마 지난 이런 그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벤처 관련되는 핵심 생태계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를 왜 작성하느냐? 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본인을 하면은 회사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 본인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집단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니까 투자를 해주십시오. 투자를 하는 또는 우리 회사는 정말 괜찮았으니까 돈을 좀 차입을 좀 해주십시오. 차입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이고 돈을 대주는 사람일 때 대여죠. 대여 또는 차입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랑 같이 사업을 하자 했을 때 결국 이 사람이 만약에 한 달씩 월급을 못 받는다. 두 달씩 월급을 못 받는다. 얼마 전에 어떤 가까운 사람이 중국과 관련돼서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회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겠다. 또는 뭐 굉장히 그 사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 밑에 박사를 졸업한 학생 몇 명이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의 10달 가까이 일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은 그나마 여러 좀 개인적인 관계들 때문에 가서 뭐 한 10달 가까이 일을 했는데 돈을 제가 알기로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만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직원들은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자동차도 유지해야 되고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회사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돈을 지급을 해야죠. 돈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회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자, 돈. 그래서 회사를 만약에 회사 또는 사업을 그냥 사업이라고 그럽시다.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도대체 뭐 이 회사가 언제부터 돈을 벌게 되는지 그 돈을 벌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뭐 사무실을 유지를 하든 아이디어를 관련돼서 추론을 하든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게 그게 서비스업이든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그걸 수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요. 오전에도 어떤 친구가 왔다 갔는데 이제 미용 관련 쪽에서 오랫동안 있는 친구들인데 미용 관련해서 새로운 그 기구를 만들었어요. 가위가 굉장히 이제 그 미용과 관련된 가위가 지금 전통적인 가위뿐만 아니라 굉장히 혁신적인 가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뭐 등등등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들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또 고민했던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건데 특허도 출원하고 싶고 제품도 만들고 싶고 또 등등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겨우 내는 아이디어를 그냥 뭐랄까요 정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그럼 진짜로 좋은 가위를 만들어가지고 각 미용실을 사고 일반인들이 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좋은 아이디어가 제품화가 돼가지고 출시가 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가위 하나예요. 간단한 가위 하나. 새로운 가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새로운 가위가 하나 나와서 시장에 팔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지. 그래서 가위라는 제품은 좀 남들하고 다르게 만드는 거니까 또 특허를 낼 거예요. 특허를 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그 특허를 냈다 쳐서요. 특허는 그냥 이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 있고 이거와 관련된 거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시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또 얼마가 들어갈까? 시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써요. 이렇게 예비 샘플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량 생산하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요? 가위라는 아주 간단한 그 같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나사와 또 가위의 디자인과 그 칼날의 또 예리함과 재질과 이거를 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또 가위와는 재질과 품질과 디자인과 어떻게 만들 거냐 만든다고 했을 때 도대체 몇 개를 만들 거냐 샘플만 만들고 말 건지 대량 생산을 할지 대량 생산을 했다 쳐요. 그럼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도대체 누가 사갈 건지 수요자는 어떻게 하고 이걸 사가라고 마케팅도 어떻게 할지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한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사람들이 정말 기능이 괜찮습니다 등등 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돼요. 근데 그 화장품을 만드는 지금 한국의 그 연구와 교수와 수많은 작은 회사들이 만드는 화장품 종류가 수천 개예요. 근데 실제로 화장품 그게 뭐 피부를 피는 거든 뭐 나이를 뭐 10년 젊어 보이게 하는 화장품이든 간에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는 걸 건다요. 왜요? 대량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팔리기까지는 거의 수많은 과정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금, 그 다음에 마케팅이거든요. 차앤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차앤박. 회사라는 얘기보다 피부과죠.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그렇게 뭐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피부 미용 쪽으로 나와서 차앤박이라는 걸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나름대로 이제 이 업계 쪽에서 피부과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아마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자기들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도 하고 뭐 이렇게 시제품을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괜찮은 화장품의 일종의 뭐랄까요
좋은 진짜 좋은 자기들 생각하기는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진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 엄청나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연구한 수십 년간의 연구한 그 결과물 또 시제품으로 써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별도 회사를 세워서 했는데 이 회사를 통째로 결국 넘겼어요. 큰 기업에. LG 생활 건강인가요? 생활과학에 넘겨가지고 이 의사 몇 명이서 팔고 나서 돈을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럼 이 의사들이 의사들이 만약에 이 의사들이 만약에 이거 회사를 팔았다는 자기들이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자기가 계속 돈을 차입하면서 계속 유지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굴려가는데 전문성이 없잖아요. LG라는 거대한 회사가 전국에 판매하는 거하고 자기들 회사에 찾아오는 피부과 한 20개 회사에 피부과 찾아오는 숫자가 어디가 훨씬 많겠어요? 그래서 LG 생활과학에서 차엠박에서 검증한 또는 차엠박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이러면서 선전을 하면서 팔아서 가지고 엄청난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억을 주고 산 그 값을 아주 단기간 몇 년 만에 다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엠박의 피부과가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본인들도 돈을 가지고 본인도 의사로서 벌은 돈을 가지고 십시일반하면서 나름대로 화장품의 시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신용으로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정말 이게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돈을 진짜로 투자를 그럼 나 자본금이 몇 억이니까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가 대줄게 라고 하면서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가진 지분 전체를 큰 회사에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팔면서 상당한 돈을 엑시트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십 년간에 걸쳐서 했던 연구 결과물들을 다 넘기고 결국에는 돈을 캐시아웃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에 관한 거는 뭐 우리나라에 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엔티티라고 그러죠.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거의 90% 이상을 95% 이상이 전부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책임은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들은 개인이 다 가져가요. 심플하게. 이익은 본인이 다 가져가. 손해가 생기거나 책임은 본인이 다 져요. 너무나 간단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성공률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인 실패율이 있어요. 자, 사업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3년간 유지한다. 50%가 채 되질 않아요. 3년을 유지하는 사업 자체가. 그러면 무한 책임을 내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내가 가지가지만 거기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내가 질게라고 했을 때 내가 질게라고 하는 그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이 3년 동안 실패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65%가 실패 정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내가 다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나라의 그 창업 교육과 또 창업 현실과 창업의 미래에서 가장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탄테마리 여러분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업하면 망한다는 거의 개강과 같은 그 일반 상식과 같이 사업하면 망한다는 이 공식. 또 하나는 동업하면 안 된다는 이 공식. 자, 자본주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엄청나게 두껍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거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